지금 중동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지전이 아닙니다. 미국과 인도의 패권 충돌 속에서 인도가 미국의 핵심 우방인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아부다비 하늘 위로 수백 발의 미사일과 자폭 드론이 불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났다. 저 물량은 어떤 나라도 버티지 못한다. 하지만 날이 밝고 공개된 결과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요격률 96%. 철갑을 두른 듯 아부다비의 하늘은 단 한 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옥 같은 포화 속에서 살아남은 중동 각국이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 미사일을 막아낸 게 어느 나라 무기입니까? 모두의 예상을 깨고 돌아온 답은 오직 한 문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집어버린 그 기적 같은 6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블레이크입니다. 유럽 방산 컨설팅 기업 스트래티지 디펜스 그룹의 수석 전략가로 지난 20년간 나토 방산 프로젝트를 자문하고 유럽 방공 시스템의 중동 수출 전략을 설계해온 사람이죠. 이 일을 시작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제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부다비 공항에 내리는 순간 열기가 발바닥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왔어요. 섭씨 49도. 활주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공기 자체가 무겁고 끈적한 모래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양복 재킷을 팔에 걸쳐 들고 청사로 걸어 들어가면서 이미 머릿속으로 오늘 오후 회의의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죠. 아랍에미리트 방공망 교체 프로젝트, 총 계약 규모 30억 달러. 제 커리어에서 가장 큰 건이었고 지금까지 제가 설계한 수십 건의 계약 중에서도 단연 중심에 있어야 할 딜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부다비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방공망 일부를 한국 시스템으로 채웠다는 보고서를 받았을 때 저는 솔직히 황당하다는 느낌보다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먼저 느꼈습니다. 한국 방산이 중동에 발을 들였다는 건 정보로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깊이 들어와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미 배치가 완료된 구간이 있다는 건 제가 추진하던 유럽 시스템 전면 배치 계획에 물리적 장애물이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30억 달러의 계약이 흔들릴 수 있었고 그 계약이 흔들리면 회사의 이번 회계연도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였죠. 그래서 저는 회의 자리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회의실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냉각된 공간이었어요. 외부의 열기와는 전혀 다른 세계처럼 창문 하나 없는 회의실에 냉방이 강하게 가동되고 있었고 테이블 양쪽으로 아랍에미리트 측 실무진과 국방부 분석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기 전에 잠깐 테이블을 훑어봤어요. 그 자리에서 유독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사미라 알카심이었습니다. MIT 공학 박사 출신의 방공 전략 분석관으로 자료에서 본 것보다 훨씬 차갑고 단단한 인상이었어요. 그 눈빛은 처음부터 제 말을 검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좋았어요.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저는 논리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기후 조건은 유럽이나 한반도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연간 평균 기온이 50도에 육박하는 이 지역에서 전자장비는 일반 환경보다 훨씬 빠르게 오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 중동 특유의 기상현상인 샤말, 즉 미세한 모래 입자를 포함한 폭풍이 연간 수십 차례 발생합니다. 모래 입자는 단 몇 마이크론 크기라도 정밀 전자 회로에 스며들면 치명적입니다. 냉각 시스템, 레이더 안테나, 발사대 구동부 어디 하나 예외가 없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 방공 시스템은 한반도 기후에 맞춰진 장비입니다. 설계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중동의 고온과 모래 폭풍 속에서 전자장비가 오작동할 확률은 제 분석으로는 70%를 훌쩍 넘습니다.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이 침묵이 설득의 시작이라고 읽었습니다. 사미라 알카심은 볼펜을 손 안에서 천천히 돌리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다른 실무진들은 서로를 살짝 바라보거나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서 유럽 방공 시스템의 운용 이력, 중동 기후에서의 실증 데이터, 그리고 이 계약이 UAE 방공망 전체의 안정성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제 논리는 흠잡을 데 없이 촘촘했어요. 사미라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예상보다 낮고 건조했습니다. 그는 블레이크 씨가 제시한 오작동 확률 70%가 어떤 실험 조건에서 도출된 수치인지 출처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전쟁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한다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저는 웃으며 출처 자료를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내심으로는 이 정도 반박은 예상 범위 아니었어요.
데이터 공방이 시작되면 저는 언제나 이겨왔으니까요. 20년 경력이 그냥 쌓인 게 아닙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호텔방 창문 너머로 아부다비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의 불빛이 수평선까지 깔려 있었고 그 위로 밤하늘이 선명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30억 달러 계약은 여전히 제 손 안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일부 구간에 배치되어 있을 뿐이고 제가 설계한 논리가 통하면 교체 명분은 충분했어요. 내일 추가 회의에서 기술 비교 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 계약이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단 1%도 열어두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UAE 국방부 브리핑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제 회의실보다 훨씬 넓은 공간이었고 정면 벽 전체를 덮는 대형 스크린에는 UAE 영공 전체를 커버하는 방공망 배치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그 화면을 천천히 훑었고 이 나라가 방공에 얼마나 진지하게 투자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두바이와 아부다비 상공을 촘촘하게 덮고 있는 레이더 커버리지, 그리고 각 포대 위치를 나타내는 점들이 마치 별자리처럼 지도 위에 찍혀 있었죠. UAE는 지구상에서 가장 촘촘한 다층 방공망을 갖춘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이 나라가 방공 시스템에 집착하는 이유는 지리적 숙명에 가까워요. 페르시아만 건너편에 이란이 있고 예멘에서는 후티 반군이 드론과 미사일을 수시로 쏘아 올립니다. 국토 면적은 작지만 두바이와 아부다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 허브와 오일 인프라, 그리고 수백만 명의 민간인이 밀집해 있어요. 방공망이 뚫리는 순간 국가 경제 전체가 한 번에 흔들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UAE는 수십 년에 걸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을 층층이 쌓아 올렸어요. 그 구조는 이랬습니다. 가장 높은 고고도 방어를 담당하는 건 미국의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였습니다. 사드는 대기권 상층부와 그 바깥 경계까지 커버하며 탄도미사일이 하강 궤도에 진입하기 전에 요격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요. UAE는 미국 외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드를 도입한 국가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미국과의 방위 동맹을 상징하는 전략적 선택이기도 했죠. 사드 포대는 아부다비 외곽에 배치되어 있었고 운용 인력 중 상당수는 미군 교관과 함께 훈련을 받은 UAE 방공 전문 병력이었습니다. 그 아래 중고도 구역을 맡고 있는 건 패트리엇 시스템이었어요. 패트리엇은 이미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실전 운용 이력을 쌓은 시스템으로 중동 방공 시장에서 사실상 표준처럼 자리 잡은 장비입니다. UAE는 복수의 패트리엇 포대를 핵심 거점 주변에 분산 배치해 두었고 이 시스템은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순항미사일과 항공기까지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방어 자산이었죠. 그리고 그 아래 적어도 구역에 한국 방공 시스템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브리핑 자료에서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불편함을 느꼈어요. 사드가 최상단을 잡고 패트리엇이 중간을 잡는다면 적어도는 제가 제안한 유럽 시스템이 맡아야 할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국 장비가 먼저 들어와 있다는 건 단순히 기술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이미 배치가 완료된 시스템을 걷어내고 교체하도록 설득하는 건 훨씬 어려운 싸움이었으니까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가면서 논리를 더 날카롭게 벼렸습니다. 사드가 성층권에서 잡고 패트리엇이 중간에서 잡습니다. 이 두 시스템은 수십 년의 실전 운용 이력과 나토 동맹국들의 검증을 거쳤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최종 방어선은 동일한 수준의 신뢰성을 갖춘 시스템이 맡아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장비가 이 방어 구조 안에 들어오면 가장 약한 고리가 전체 체계의 신뢰성을 낮추게 됩니다. 저는 이 방공망에 검증되지 않은 한국 장비를 왜 넣느냐고 물었어요. 직접적으로 회의실 전체에 들릴 만큼 또렷하게요. 그 말이 끝난 뒤 브리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미라 알카심은 손앞에 놓인 자료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저는 그 침묵을 제 논리가 테이블을 장악했다는 신호로 읽었습니다. UAE 실무진 중 몇몇은 메모를 적었고 기술팀 쪽에 앉은 인원 하나가 소리 없이 옆 사람에게 뭔가를 속삭였어요. 저는 잠시 기다리다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유럽 방공 시스템의 중동 운용 이력을 정리한 페이지였어요.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에서의 배치 현황과 운용 성능 데이터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고온 환경 테스트 결과와 모래 폭풍 조건에서의 장비 가동률이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이 스스로 말하게 두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20년간 제가 배운 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방을 장악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사미라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이 아니라 단언에 가까운 어조였어요. 블레이크 씨가 제시하는 운용 이력은 각각의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운용된 조건에서 나온 수치이며 UAE가 구축한 다층 통합방공망 환경에서의 상호 운용성 데이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쟁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한다고
그것도 실전 조건의 데이터로요.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상호 운용성 데이터는 제가 준비한 다음 슬라이드에 있었고, 저는 충분한 반론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UAE 국방부 복도를 걸으면서 오늘 오후 추가 기술 세션에서 어떤 순서로 자료를 제시할지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0억 달러는 아직 충분히 제 손 안에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부다비 호텔 라운지에서 혼자 위스키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 사막 너머 밤하늘은 믿기 어려울 만큼 맑았고 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 조용하고 뜨거운 나라의 하늘 위에 사드와 패트리엇이 보이지 않는 방패처럼 펼쳐져 있다는 게 그 순간에는 묘하게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이 방공망을 완성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제대로 된 것으로 교체하는 일, 그게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막은 여전히 뜨겁고 조용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요. 그날 밤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내일 오전 기술 세션 자료를 다시 점검하던 중이었어요. 노트북 화면을 보다 잠깐 눈을 감았고 그 상태로 소파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핸드폰 진동이 테이블 위에서 끊임없이 울려댔고 저는 반쯤 잠든 상태로 화면을 확인했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발신자는 UAE 국방부 기술 연락관이었고 전화를 받는 순간 목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평소의 의례적인 톤이 아니었습니다. 브리핑룸으로 즉시 오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가 끊겼죠. 저는 넥타이도 매지 않고 재킷만 걸친 채 복도로 나섰습니다. 호텔 로비는 이미 비정상적으로 분주했고 군복 차림의 인원 몇 명이 로비를 빠르게 가로질러 가고 있었어요.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고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부다비 야경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지만 어딘가 공기가 달랐어요. 조용하지만 팽팽한 폭풍 직전의 정적 같은 것이었습니다. 차가 국방부 방향으로 빠르게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게 실제 교전 상황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머릿속에 올려놓았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설마 하는 생각이 그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지하 지휘센터에 도착했을 때 그 공간은 이미 완전히 전시체제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대형 화면 여러 개가 동시에 켜져 있었고 각 화면에는 레이더 추적 데이터와 실시간 영공 현황이 빼곡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분석관들이 헤드셋을 낀 채 빠르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었고 지휘관급 인원들이 테이블 주변에 모여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미라 알카심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어젯밤과 같은 옷이었고 아마 집에 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사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려 다시 화면을 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죠. 그리고 레이더 화면에 찍히기 시작한 점들이 순식간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수십 개였던 표적이 불과 몇 분 만에 수백 개로 불어났어요. 공격 방식은 이른바 살포 사격, 영어로는 세츄레이션 어택이라 부르는 전술이었습니다. 한 방향에서 압도적인 숫자의 표적을 동시에 쏟아내 방공망 자체를 과부하 상태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어떤 시스템도 무한정 미사일을 발사할 수는 없고 방어 자산이 소진되는 순간 그 틈으로 진짜 위협이 뚫고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었어요. 계획된 소모전이었습니다. 이란이 먼저 보낸 건 샤헤드 드론이었습니다. 샤헤드는 저렴한 자폭형 드론으로 한 대의 가격이 고작 수만 달러 수준이에요. 하지만 수백 대가 동시에 날아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공 레이더는 그 수백 개의 물체를 모두 추적해야 하고 각각을 요격하는 미사일은 한 발에 수백만 달러에서 수천만 달러에 달해요. 드론 한 대를 잡기 위해 그보다 수백 배 비싼 미사일을 소모해야 하는 구조. 그게 이 전술의 핵심이었습니다. 경제성의 싸움이기도 했고 방어 자산 소진을 노리는 계산된 전술이기도 했어요. 값싼 드론으로 값비싼 방어 체계를 먼저 말려버리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지휘센터는 빠르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패트리엇 포대가 가동되었고 고고도에서는 사드 레이더가 전체 영공을 스캔하며 표적 우선순위를 분류하고 있었어요. 드론들이 하나씩 잡히기 시작했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고 일부는 요격됐지만 또 다른 무리가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점들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촘촘하게 찍혔어요. 그리고 그 드론대 사이에서 레이더가 전혀 다른 특성의 표적을 포착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드론대가 방공망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동안 탄도미사일이 포물선 궤도를 그리며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사거리와 속도, 탄도 예상 중량과 낙하 궤적이 화면에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떴습니다. 분석관 하나가 목표물을 특정했고 그 좌표는 아부다비 핵심 인프라 구역과 겹쳐 있었어요. 지휘센터 안의 온도가 한 단계 더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누구도 쓸데없는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 침묵 자체가 상황의 무게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멀찍이 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상황 자체가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컨설턴트였고 전투는 제 영역 밖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순간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만약 지금 이 전투에서 한국 시스템이 가동되어 성공한다면 그건 제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쌓아올린 논리 전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30억 달러 계약은 그 순간부터 의미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지휘관 중 한 명이 보고를 올렸고 그 내용이 지휘센터 전체를 순간적으로 멈추게 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잔여량이 임계치에 근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드론 요격의 방어 자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고 탄도미사일 대응에 투입할 수 있는 여유 자산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방어 체계가 과부하 상태에 진입하고 있었어요. 이란의 계획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유럽 시스템 전면 가동을 지시하라고 저는 말했어요. 한국 장비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한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실전 검증이 없는 시스템을 가동하는 건 방어망에 구멍을 뚫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충분히 크고 단호했어요. 하지만 지휘센터 안에 누구도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미라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 눈빛은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어요. 차갑지도 분노하지도 않은 그냥 데이터를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사미라는 짧고 명확하게 말했어요. 지금 이 지휘센터에서 결정권은 블레이크 씨에게 없다고, 그리고 이미 데이터는 충분하다고요. 지휘관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 방공 시스템 전면 가동.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위의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어딘가 먼 곳에서 발사 명령이 실행되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이틀 동안 회의실에서 공들여 쌓아올린 논리는 그 명령 한마디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발사 명령이 떨어진 순간 지휘센터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내보내지 않았고 저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표현이 정확했어요. 화면 위에서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었고 저는 그걸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명령은 내려졌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무력감이 분노보다 먼저 올라왔습니다.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튀어올랐습니다. 화면 속 좌표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열상 카메라 피드의 수직으로 솟구치는 불꽃이 잡혔어요. 한국 방공 시스템의 미사일은 제가 알고 있던 발사 방식과 달랐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시스템의 경우 미사일은 발사와 동시에 엔진이 점화되며 화염을 내뿜고 궤도를 잡아요. 하지만 이 미사일은 달랐습니다. 발사관에서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허공중에서 점화되는 방식이었어요. 이른바 콜드 론칭이라 불리는 기술로 미사일이 발사관을 벗어난 뒤 공중에서 엔진에 불이 붙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발사 직후의 열 손상을 줄이고 발사대 재장전 속도를 빠르게 하는 동시에 미사일이 공중에서 즉각 방향을 틀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사일은 공중에서 방향을 꺾었습니다. 수직으로 솟구쳤다가 곧바로 궤도를 바꾸며 표적을 향해 돌진하는 장면이 열상 카메라 피드에 그대로 찍혔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측추력 제어 기술, 즉 미사일 동체 측면에 작은 보조 추진 노즐을 배치해 비행 중 방향을 급격하게 꺾을 수 있게 하는 기술이죠.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게 전투 상황에서 저속도로 구현되는 장면을 보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론과 실전 사이의 거리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탄도미사일 궤적이 화면 위에서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요격이 성공했을 때 지휘센터 안에서 낮은 탄성이 나왔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연속으로 폭발 신호가 들어왔고 레이더 화면에서 표적 마커가 하나씩 꺼졌습니다. 3이라는 그 순간에도 화면을 응시한 채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수치를 읽고 있었고 데이터를 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저를 자극했어요. 기뻐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오직 숫자로만 이 상황을 처리하는 사람. 저는 그게 어제부터 3일화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라는 걸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늘에서 폭발이 연속적으로 터졌습니다. 지상 카메라 피드 여러 개가 동시에 같은 장면을 포착하고 있었어요. 어두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섬광이 짧게 번쩍였다가 사라지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연달아 서너 번. 탄도미사일의 탄두가 공중에서 파괴되는 장면이었어요.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궤도 위에서 요격된 것이었습니다. 분석관들이 실시간으로 격추 좌표를 기록하고 있었고 지휘관이 다음 표적 우선순위를 빠르게 지정하고 있었어요.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흐름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제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충돌하는 걸 느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게 우연일 수 있다는 생각이 올라왔어요. 전투 상황은 수많은 변수가 겹쳐 있고 한 번의 성공이 시스템의 신뢰성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방산 데이터를 다뤄온 사람이었고 단일 전투 결과로 결론을 내리는 건 통계적으로 성급한 판단이에요. 샘플이 너무 작았고 상황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 안의 전략가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화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부정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감각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수치가 쌓이고 있었고 그 수치는 누군가의 주장이 아니라 레이더와 열상 카메라가 기록한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부정할 도구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말했습니다. 우연입니다. 제 옆에 서 있던 UAE 기술팀 인원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3이라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반응이 반박보다 더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무시가 아니었어요. 제 말이 이 지휘센터 안에서 아무런 무게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 침묵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투는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까지 이어졌습니다. 드론대의 마지막 무리가 요격되었고 탄도미사일의 최종 궤적이 화면에서 사라졌어요. 지휘센터 안에서 누군가 짧게 숨을 내쉬었고 그게 신호가 된 것처럼 잠깐 동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실제 교전이 시작된 지 6시간이 채 안 된 시간이었어요. 분석관들은 곧바로 데이터 수집 모드로 전환했고 격추 좌표와 미사일 잔여량, 레이더 추적 기록들이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휘센터 한쪽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새벽 2시부터 서 있었고 중간에 앉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피로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건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제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회의실에서 구축한 논리는 한국 시스템이 이 환경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고온, 모래, 검증 부재. 저는 그 세 가지를 기둥으로 삼아 30억 달러 계약의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 중 하나가 지금 막 눈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어요. 하나의 전투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건 틀린 방법이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더 넓은 샘플이 필요했고 이건 아직 분석이 필요한 결과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휘센터 화면 위에서 마지막 표적 마커가 꺼지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균열 같은 게 생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소리도 없고 형태도 없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무시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그게 최선이었으니까요. 전투가 끝난 뒤에도 저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휘센터 복도 끝에 있는 대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창문 하나 없는 공간이었지만 형광등 불빛은 나처럼 밝았고 밖에서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는 건 시계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오전 6시가 넘어 있었어요. 몸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눈은 타는 것처럼 건조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몇 시간 동안 화면에서 본 장면들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어요. 탄도미사일 궤적이 하나씩 꺼지던 레이더 화면, 열상 카메라에 찍힌 공중 폭발, 그리고 3이라가 끝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눈빛.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전투로 판단하는 건 이르다고요. UAE 국방부에서 공식 브리핑 소집이 통보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전투 다음 날 분석 보고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가 짧게 샤워를 하고 새 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밑이 거뭇했고 얼굴이 전날보다 날카로워 보였어요. 저는 넥타이를 단단히 매면서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보고서가 나와도 해석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데이터는 읽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브리핑실은 전날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UAE 국방부 실무진뿐 아니라 왕실 측 참관인으로 보이는 인원들도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전날의 기술 검토 자리와는 무게감 자체가 달랐어요. 저는 테이블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3이라는 이미 발표 준비를 마친 채 정면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밤새 지휘센터에 있었을 텐데도 표정에 필요한 기색이 없었어요. 그게 저를 또 한 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3이라가 화면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어젯밤 전투의 전체 타임라인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공격 개시 시각, 표적 탐지 시각, 각 포대별 대응 시각, 그리고 요격 결과가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슬라이드였어요. 3이라는 감정 없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젯밤 포착된 표적의 총수, 드론과 탄도미사일의 분류 비율, 각 시스템이 담당한 구역과 발사 횟수가 순서대로 제시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핵심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다기능 레이더, 이른바 MFR이라 불리는 시스템이 이번 전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페이지였어요. 이 레이더는 단순히 표적을 탐지하는 것을 넘어 레이더 기만기와 실제 표적을 구분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번 공격에서 이란 측이 사용한 탄도미사일 일부에는 기만용 분리체가 장착되어 있었어요. 실제 탄도와 유사한 형태로 방공 레이더를 교란하고 방어 미사일이 가짜 표적을 향해 발사되도록 유도하는 장치였습니다. 이 기만체를 걸러내지 못하면 방어 자산이 엉뚱한 표적을 향해 소진되고 진짜 탄두는 요격되지 않은 채 낙하하게 되는 구조였어요. 3이라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다기능 레이더가 기만체와 실제 탄두를 분리 식별했고 방어 미사일은 정확하게 진짜 표적만을 향해 발사되었다고요. 기만체에 낭비된 요격 미사일은 없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 페이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요격 성공률이 수치로 제시되었어요. 정확한 수치는 공개 자료 기준으로도 100%에 근접한 수준이었습니다. 탄도미사일 표적 전량이 지상 도달 전에 요격되었고 드론 표적의 압도적 다수가 처리되었어요. 방어 자산 소진율은 예상 범위 아니었고 다층 방공망의 통합 운용이 예상보다 높은 효율로 작동했다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브리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 숫자들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너무 명확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명확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반론의 실마리를 찾고 있었어요. 샘플 수의 문제, 상황 변수의 문제, 측정 기준의 문제. 하나씩 꺼내보려 했지만 이번엔 실마리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젯밤과 달리 지금은 수치가 눈앞에 있었어요. 레이더 추적 기록, 발사 시각, 요격 좌표, 기만체 식별 로그.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통계 오류일 수도 있다고 단일 전투 결과는 시스템의 전반적 신뢰성을 증명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어젯밤 지휘센터에서 우연이라고 말할 때와는 달리 제 말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걸 저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미라가 저를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화면에는 어젯밤 다기능 레이더의 표적 식별 로그가 시각화된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기만체와 실제 탄두가 레이더상에서 어떻게 분류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였어요. 반박하려면 이 그래프를 부정해야 했고 이 그래프를 부정하려면 어젯밤 지휘센터에서 제 눈으로 직접 본 장면을 부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고 몇몇은 화면을 향해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은 채 테이블 위에 놓인 제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지휘센터로 떠나기 전 호텔방에서 정리하던 기술 세션 준비 자료가 아직 거기 있었어요. 유럽 시스템의 중동 운용 이력, 고온 환경 테스트 수치, 샤말 조건에서의 장비 가동률. 제가 이틀 동안 쌓아 올린 논리의 잔해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아무 말 없이요. 브리핑실을 나온 뒤 저는 한동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양옆으로 지나쳐가는 동안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에는 덮어둔 노트가 들려 있었고 그게 지금 제가 붙들고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브리핑실 안에서 화면에 떠있던 숫자들이 아직도 눈에 남아 있었어요. 요격 성공률, 기만체 식별 로그, 방어 자산 소진율. 제가 이틀 동안 쌓아 올린 논리가 그 숫자들 앞에서 얼마나 가볍게 흔들렸는지를 저는 복도에 서서 다시 한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몸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고 생각이 평소처럼 빠르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를 열었습니다. 이미 외신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로이터와 투피플러스시를 시작으로 방산 전문 매체들이 어젯밤 UAE 방공전의 결과를 분석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기사들의 논조는 대체로 비슷했어요. 다층 방공망의 통합 운용이 실전에서 검증됐다는 내용이었고 특히 적어도 방어구역을 담당한 한국 시스템의 성능이 예상을 웃돌았다는 평가가 반복됐습니다. 한 매체는 유럽 미사일 시스템과의 가격 비교를 직접 수치로 제시했어요. 가격은 3분의 1 수준이고 이번 전투에서의 성능은 그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가격은 3분의 1. 성능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제 손가락이 스마트폰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비교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방산 시장은 뉴스 한 줄에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지만
이 정도 규모의 실전 데이터가 공개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중동 국가들은 이미 어젯밤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을 거였고 각국 국방부 실무진들이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하면 계약 구도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머릿속에서 계산하면서 동시에 그게 사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호텔방에서 본사의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가 긴급 분석팀을 꾸렸다는 정보를 받았어요. 어젯밤 UAE 방공전 데이터를 입수해 자국 방공망 교체 사업에 반영할지 검토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오랫동안 조 단위의 방공 계약을 미국과 유럽 방산 업체들과 진행해 온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이번 전투 결과를 검토 테이블에 올렸다는 건 시장의 분위기가 하루 사이에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보고서 작성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부다비의 오후 하늘은 뿌옇게 흐려 있었습니다. 샤말이 불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그 모래바람을 제 논리의 근거로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창밖에서 불어대는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고온과 모래, 그 두 가지가 한국 시스템의 약점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주장했었어요. 하지만 어젯밤 그 시스템은 섭씨 40도가 넘는 사막의 밤에 샤말이 지나간 직후의 공기 속에서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화면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본사에 보낼 보고서 초안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보고서에는 아직 제가 처음 아부다비에 왔을 때의 논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한국 시스템의 환경 적합성 문제, 검증 부재, 유럽 시스템으로의 전면 교체 제한.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면서 이것을 그대로 본사에 올릴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로비에서 마주친 사미라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짧은 인사였고 저도 짧게 받았어요. 사미라는 내일 오전에 추가 기술 데이터 공유 세션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데이터를 더 봐야 했고 그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반론도 만들 수 없었으니까요. 사미라가 돌아서려다 멈추더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젯밤 수고했다고요. 그것뿐이었어요. 칭찬도 비아냥도 아닌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어요. 사미라는 그걸로 충분하다는 듯 걸어갔습니다.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아 다시 스마트폰을 열었어요. 새로운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중동 방산 전문 매체 하나가 이번 전투 결과를 근거로 중동 방공 시장의 판도 변화를 분석한 장문의 기사를 올렸어요. 기사는 유럽과 미국 중심이던 중동 방공 계약 구도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고 쓰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지는 누가 봐도 분명했어요. 저는 기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손가락을 멈췄어요.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투는 무기 시장이 더 이상 브랜드와 동맹 관계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다고요. 실전 데이터가 말한다고.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소파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로비 천장이 높고 조용했어요. 어디선가 에어컨 바람이 일정하게 흘러왔고 창밖으로는 아직 샤말이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잠을 자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깐 생각을 멈추고 싶었어요.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조단위 계약, 실전 데이터, 가격 3분의 1. 숫자들이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30억 달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추가 기술 데이터 공유 세션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제 시간에 브리핑실에 도착했어요. 어젯밤 로비 소파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방으로 올라간 게 자정이 넘어서였고 잠은 2-3시간 정도 잤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만큼은 늦게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데이터를 먼저 봐야 했고 그 데이터를 보기 전에 어떤 결론도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제 논리를 완전히 내려놓지 않았어요. 반론의 여지는 반드시 있다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션은 전날 보고서보다 훨씬 구체적인 수치들을 다루고 있었어요. 레이더 추적 정밀도, 발사 이후 표적 도달까지의 반응 시간, 복수 표적 동시 대응 능력에 관한 데이터가 슬라이드 위에 펼쳐졌습니다. 사미라가 직접 설명을 맡았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하고 일정했고 숫자를 읽는 방식은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하나씩 메모했어요. 반론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메모를 쌓을수록 반론보다 확인이 먼저 됐어요. 전날 보고서의 수치와 오늘 세션의 수치가 서로를 뒷받침하고 있었고
어젯밤 제 눈으로 직접 본 장면들이 그 숫자들과 정확하게 겹쳤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세션이 끝난 뒤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브리핑실이 점점 비어가면서 제 주변으로 조용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미라가 장비를 정리하다가 저를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 바라봤다가 다시 자료를 챙겼어요. 저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을 걸어오지 않은 게 다행이었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오후 예상하지 못했던 발표가 나왔습니다. UAE 왕실 명의의 공식 성명이었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피드를 통해 그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성명은 짧았지만 무게감이 달랐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 것에 대한 전략적 보답이라는 말이 그 뒤를 따랐어요.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깐 멈췄습니다. 전략적 보답. 외교적 언어에서 이 단어가 나올 때는 반드시 뒤에 구체적인 내용이 따라옵니다. 저는 다음 줄을 읽었어요. 원유 600만 배럴.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즉각적으로 계산했습니다. 방산 계약이 무기 거래로 끝나지 않고 에너지 자원과 연결되는 순간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수출 실적이 아니었어요. 이건 국가 간 전략 동맹의 언어였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샤말은 어제보다 잦아들어 있었고 오후 햇살이 아부다비 시내를 비스듬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했어요. 이틀 전 밤하늘을 가득 채웠던 드론과 미사일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늘 아래에서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본사 보고서 초안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아부다비에 오기 전 런던 사무실에서 작성한 분석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한국 시스템의 환경 적합성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논리였고 유럽 시스템으로의 전면 교체를 권고하는 결론으로 마무리된 문서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요. 문장 하나하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쓴 게 맞나 싶은 감각이 들었어요. 틀린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서를 그대로 본사에 올리는 건 제가 이 사흘 동안 이 도시에서 눈으로 본 것들을 없는 일로 만드는 것과 같았어요. 저는 한참 동안 커서를 깜빡이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본사 파트너 중 한 명이었습니다. UAE 성명 받냐는 내용이었고 그 뒤로 사우디 측에서도 접촉이 들어왔다는 말이 이어졌어요. 사우디 국방부가 이번 전투 데이터를 근거로 기존 방공 계약 재검토 가능성을 타진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쪽으로 연락이 온 건 유럽 시스템이 여전히 검토 대상 안에 있다는 의미였어요. 파트너는 빠르게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으면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사우디가 유럽 시스템을 여전히 검토 대상에 올려두고 있다는 건 이번 전투 결과가 모든 걸 단번에 뒤집은 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방산 계약은 기술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동맹관계, 유지보수 인프라, 부품 공급망, 기술 이전 조건.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 있고 그 변수들 안에서 유럽 시스템은 여전히 강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머릿속에서 확인하면서 잠깐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숨이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번 전투 이전까지 중동 방공 시장에서 한국 시스템은 진지한 검토 대상이 아니었어요. 기술은 있어도 실전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검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 테이블 가장자리에 겨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논리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실전 이력이 생겼어요. 그것도 세계가 지켜보는 전투에서 수치로 기록된 이력이었습니다. 저는 본사 보고서 초안의 결론 부분을 드래그했습니다. 커서가 텍스트 위에서 깜빡였어요. 삭제하려다 멈췄고 다시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저는 결국 노트북을 닫았어요. 지금 당장 이 문서를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인정한다는 건 단순히 문서 한 줄을 고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20년 동안 제가 쌓아온 판단의 기준을 적어도 일부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아직 무거웠어요.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도 열지 않았고 보고서도 손대지 않았어요. 창밖으로는 구름 위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아래 어딘가에 아부다비가 있었습니다. 저는 좌석 등받이에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온다기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처리하고 싶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이것저것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어떤 생각도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사흘 동안 아부다비에서 본 것들이 아직 소화되지 않은 채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런던 사무실에 출근한 건 귀국 다음 날이었어요. 사무실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커피를 들고 지나쳐갔고 회의 일정이 캘린더에 빼곡하게 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책상에 앉아서 한동안 화면을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본사 보고서 초안이 아직 초안인 채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아부다비 호텔방에서 결론 부분을 드래그하다가 멈췄던 그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열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열고 보니 아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실 화면에 뉴스피드가 켜져 있었어요. 파트너 중 한 명이 회의 전에 관련 기사를 띄워두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그 헤드라인을 봤어요. K방산 수출 200억 달러 돌파. 그 아래에 폴란드에 이어 중동 시장으로 확장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그 화면에서 눈을 뗐어요. 보지 않으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오래 바라보고 싶지 않았어요. 회의는 사우디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파트너들이 돌아가며 말했어요. 사우디 국방부의 타지는 아직 공식 입장이 아니고 기존 계약 구도가 완전히 바뀐 건 아니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유럽 시스템의 강점인 나토 호환성과 기술 이전 조건, 장기 유지 보수 인프라를 중심으로 다시 포지셔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논리적으로는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제가 가장 먼저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중동 시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약의 흐름을 읽는 감각이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생각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에 내려면 아부다비에서 본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먼저 결론이 나야 했어요. 그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전략 방향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간 뒤에도 저는 자리에 남았습니다. 회의실 화면에는 아직 뉴스피드가 켜져 있었어요. K방산 수출 200억 달러 돌파. 화면이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다른 기사가 떴습니다. 중동 방공 시장 재편 가능성, 실전 데이터가 바꾸는 계약 구도. 저는 그 헤드라인들을 바라보면서 사흘 전 아부다비 지휘센터에서 탄도미사일 궤적이 하나씩 꺼지던 레이더 화면을 떠올렸어요. 그 장면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회의실이었어요. 제 말을 들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해야 했어요.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20년 동안 제가 쌓아온 판단의 기준을 적어도 일부는 다시 세워야 한다는 걸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소리내어 인정했습니다. 인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말이 없었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와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본사 보고서 초안을 불러왔어요. 결론 부분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드래그하지 않았어요. 그냥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요. 제가 아부다비에 오기 전에 썼던 문장들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 낯설미 어디서 오는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틀린 논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불완전한 전제 위에 세워진 논리였습니다. 실전을 보지 않은 사람이 쓴 분석이었어요. 저는 결론 부분 위에 커서를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어요. 천천히 한 문장씩 고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밖으로는 런던의 오후가 지나가고 있었고 창문 너머 하늘은 낮게 깔린 구름으로 회색이었어요. 아부다비의 뜨거운 하늘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회색 하늘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아부다비보다 지금 이 자리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계속 썼습니다. 아직 인정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다시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지금은요.